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의자 복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엔 회사가 직원들 편히 앉아서 일하라고 무려 개당 200만 원짜리 의자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만 원짜리 의자에 앉아서 일하면 200만 원어치 능률이 오르는 걸까? 못 앉아본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면서 선거를 앞두고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액보수 논란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관련 의혹에까지 휩싸였습니다. 어떤 의혹인지 잠시 후 짚어봅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완연한 봄입니다. 오늘 오전 충청 이남으로는 비가 살짝 지났지만 현재는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이곳 한옥마을은 눈길이 닿는 곳곳마다 봄꽃들이 만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햇살도 내리쬐면서 오늘은 봄나들이 나오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한낮에 15도 안팎으로 서울이 16도, 대구는 21도 보이면서 남부지방 20도 안팎까지 올랐고요. 오늘은 전국의 공기질도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건조주의보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산불 위기경보도 경계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뻗은 불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은 6도, 청주와 전주가 5도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는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되고요. 한낮에 서울 19도, 청주와 대전이 22도, 울산이 24도로 오늘보다는 더 따뜻하겠지만 일교차는 그만큼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서울도 한낮에 2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고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산불이 나서 잿더미로 변하면 완전 복구하는 데는 최대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4월을 맞아 나들이 계획 많이들 세우셨을 텐데요. 불조심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정치권 관계자한테 예우 없이 물어보는 정관예우 시간입니다. 이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 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OX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먼저 첫 번째 OX 질문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금 지명이 됐죠. 이번에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무난히 통과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정말 너무 의외로 갈렸어요. 네, 먼저 김수홍님부터. 청문회가 참 힘듭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 네. 모시고 네. 청와대에 있을 때 보면 도대체 청문회만 했다가 하면 어떤 사람도 청문 통과가 안 됩니다. 네. 특히 야당의 발목 잡기도 솔직히 심했고요. 또 청문 제도가 조금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이 좀 분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저는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정책 검증은 치열하게 하고 네. 도덕성 검증은 좀 비공개로 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들을 저희들은 했고 주장했죠. 네.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아마 정책은 잘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점은 뭐 그냥 사촌, 팔촌, 뭐 자식, 처갓집까지 다 들터낸 게 아니라 본인의 문제에 한정해서 좀 검증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반대로 또 X를 들어주셨어요. 잘못되신 건 아니죠. 저는 네. 통과 여부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난히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무난히의 뜻입니다. 방점이 찍힌 예, X셨구나.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네. 아까 말씀대로 이제 정책 검증 네. 또 이제 도덕성 검증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 검증은 저는 국회에서 지금 어지간한 그 검증으로는 네. 한덕수 총리의 뭐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토론이야 되겠지만 결정적인 이런 무슨 정책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저는 이렇게 아마 그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지금 그 후보자 자체가
그렇게 무리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원래 네. 예, 제가 오랜 경험 이렇게 옆 부서에서 뭐 이렇게 또 일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도덕성 검증에서 정말 탈탈 터는 이 도덕성 검증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아유 이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의 저는 아주 이 면밀한 도덕성 검증이 있을 걸로 봅니다. 아니 사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예, 나오는 예. 게 뭐 고문료 얘기도 있고요. 좀 그렇죠. 부동산 또 얘기도 있고요. 예. 좀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예, 예. 오래 전부터 좀 잘 예. 아시는 사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런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글쎄 과거 같으면은 뭐 그렇게 특별히 그걸 문제다라고 그 인식하지 않고 뭐 고문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저는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살기 어려운 네. 뭐 이런 분들하고 가령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네, 네. 사실은 뭐 상당한 그 고액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 공직자를 물러나서 예를 들면 어느 사기업이나 뭐 그 로펌하고 고문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이 공직자 때보다 훨씬 높은 이런 그 고문료를 받고 만약 한다 하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뭐 네. 그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왜 그렇게 높은 고문료를 했냐 그렇게 고문료를 높이 받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네. 혹시 공직자 때 뭐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입장들을 뭐 사기업을 위해서 쓴 거 아니겠느냐 저는 네네. 이런 형태의 그런 정말 의혹들이죠. 제가 표현하면 사실. 말도 못할 이 아주 그 가혹한 검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난히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예. 네, 지금 이 예상 외로 양쪽 두 분이 좀 상반되는 OX를 들어주셔서 좀 깜짝 놀랐는데 총리 인선 말고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비서실장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지금 뭐 누구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이 OX 질문이 아니라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강수성님께. 네.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 아직 좀 윤곽이 뭐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요구되는 덕목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총리 후보자는 정책, 특히 외교나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네. 총리 후보가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잘할 거라고 보고요. 네. 비서실장은 어떻든 지금 우리 민주당이 172석, 야당이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비서실장은 아무튼 협치에 뛰어난 달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 윤석열 당선자, 이제 대통령이 되신데 네. 윤석열 당선자가 정책에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책 영역도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차기 비서실장에게 필요한 덕목을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네. 첫 번째가 협치 능력, 네. 두 번째가 정책 어떤 마인드.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중에 하나만 뽑으라면 역시 협치 능력, 협치 마인드를 갖는 비서실장 이런 분이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 지금 이 하마평에 거론되는 분들 중에 협치가 1번 덕목이라고 한다면 뭐 굳이 아직은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여요. 제가 언론에 하마평 나온 분들 솔직히 뭐 그냥 평을 뼈아픈 하자면 아직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정무수석을 해본 입장에서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네. 아, 참 뼈아픈 지적인데 이번에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예, 실장님께서는 예. 일전에 네. 장제원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이 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쭉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리고 예. 사실 그런 이 흐름이 기자들 취재에서도 좀 감지가 되는 면도 없잖아 있었는데 네.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아유 현역인데 무슨 선을 그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흐름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저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는데 어. 뭐 장제원 실장이 가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아마 계속 지금 적임자를 찾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잠깐만, 그럼 우리- 여기서 하나 짚어보고 예. 갈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는 게 이 열외로 이 아웃 탈락된 게 아니라 같이 후보군에 여전히 장제원 실장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당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네. 사실은 장제원 실장이 만약에 네. 가서 비서실장을 맡아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할 법합니다.
예. 당선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제 어차피 대통령실에 모체는 지금 인수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인수위원회는 선거 캠프 때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온 분들이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네. 그러면 대통령 모시는 일을 처음부터 가장 깊숙이 관여해온 장제원 실장이 이제 청와대의 그러한 그 업무를 이제 관장해서 하게 이제 소위 비서실의 여러 가지 업무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적임자이고 또 지금 인수위의 이제 비서실장으로 사실상 그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총리 인선을 비롯해서 내각을 지금 짜는 문제를 네. 저는 가장 영향력 있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장제원 실장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호흡을 맞춘 내각과 청와대와 이제 대통령, 네. 청와대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죠. 거기와의 호흡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삼선 의원으로 어떻든 지금 그 국회의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지금 우선 이제 국민의 힘하고의 소통은 또 비서실장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네. 그게 또 예를 들면 이제 정말 거대 야당과의 여러 민주당과의 협조 소통. 문제, 그렇죠. 그 문제도 이제 조율인데 네. 실제로 이 실장을 하면서 이렇게 조율을 해보면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또 어떤 합리성과 상식적인 어떤 이런 그 입장에서 조율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이거는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역할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정치적인 조율에서는. 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 저는 측근인 사람이. 예, 저는 뭐 순서를 매기라면 저는 지금도 영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도 임 실장님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는 게 이 베스트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이면 네. 국회에서 한석이라도 아쉬운데 간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48대 뭐 140 지금 저 정원에서 뭐 한두 석 차이면은 그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차이가 크지 않냐. 절대적인 지금 저 네. 숫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석 빠지고 한 석 더 들어가는 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저 부분은.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그게 고려사항이 될까에 대해서 조금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죠. 네. 뭐 저도 비서실장으로 이제 협치의 동력 또는 정책의 어떤 내용을 갖는 분이 해야 된다 하지만은 네. 임태희 실장님 말씀처럼 실세가 비서실장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윤핵관이나 실세가 옆에 빠져 있고 네. 비서실장은 그냥 오게 되면 늘 갈등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소위 윤핵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실세들 중에 누가 비서실장이 되는 건 좋겠다. 우리 정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현재 맞아요. 유영민 비서실장이 있는데요. 네네. 세 분 다 외교안보 능력이 좀 있었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통일통일 오래 하셨고 노영민 중국 대사를 하셨고 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을 했습니다마는 그 우리 대통령으로 보면 완전 실세들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세라니까 좀 어폐가 있으려고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과 잘 맞는 뜻이 맞는 분이 비서실장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보면은 두 분이 사실 여야로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참 이 같이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네. 대통령실에서 같은 경험을 근무를 했다는 거 공유해서. 공유하는 경험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 그럴 거예요.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강기정 수석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들썩들썩하죠. 여기서 제가 따로 OX 질문 드립니다.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적절하지 않다. 하나, 둘, 셋. 저는 들지 않겠습니다. 세모? 아니 세모인데요. 네. 제가 지금 공천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서 지금 제가 심판 볼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송영길 우리 전 대표가 후보 등록까지 한 마당에 네. 제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지금 제 공천이 지금 달려 있는데 지금 교묘하게 지금 빠져나가셨어요. 아니요 말 사실. 못합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네. 본인의 의견 말고 수석님 의견 말고
당 내에서 지금 약간 내홍 국면으로 가는 면도 있습니다. 네,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제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정말 서울시장이 가장 저희들은 중요한데 서울시장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이냐. 이때 적합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경쟁력도 있지만은 대선과 관련되어서 프레임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점을 찾다가 보니까 당내에서 서울 국회의원 중에는 일부는 송영길 후보의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서울시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표현한 국회의원님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계신 걸로 알고 네. 또 어떤 이제 송영길 후보를 찬성하신 분들은 그러면 대안이 누구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그냥 서울시장의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대선 패배 이후 서울시장 후보라는 점 때문에 약간의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 공식적인 답변은 약간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정도 선으로 해주셨어요. 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고문 얘기가 사실 공식석상에 얼굴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재명 고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이 오늘은 이 분당 보선에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에 그 낙선하고 나서 문재인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후보께서 낙선한 뒤에 여러 등반도 하시고 좀 휴직기를 가지셨다가 네. 국회에 여의도 정치를 합니다. 국회의원 네, 되셔서. 네. 그리고 당권도 하고 대선 후보로 나와서 이번에 대통령이 되셨는데요. 네. 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번 6월 그 지방선거. 지방선거에 나오냐, 네. 재보궐선거에 나오냐, 아니면 내년 재보궐선거에 나오냐의 네.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셨다가 이번 6월 재보궐선거가 아닌 내년 재보궐선거에는 나와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언제 아직 국민들이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아직 마음이 응어리가 덜 풀렸던 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후보 스스로도 이재명 후보의 훌륭한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깝게 떨어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스스로도 좀 쉬셔야 되고요. 또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 네. 또 약간 이렇게 자숙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이번이 아니라 내년 6월에 나오셔서 여의도 정치를 좀 하는 것이 대선으로 가는 빠른 길이다. 또 이재명 후보가 당내에 또 이렇게 튼튼한 세력들을 갖고 있지 않는 점 때문에서라도 여의도 정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요거는 단답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고문이 분당 보선에 나올 가능성은 몇 %라고 보세요? 숫자로 본다면. 저는 가능성보다 가능성 아닌 쪽에 더 무게를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임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이 이재명 고문이 분당 보선에 나온다고 한다면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거기에 맞는 이 타자를 한 명 준비해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이 국힘에서 내세울 투수가 원희룡 위원장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준석 대표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저는 뭐 가능성으로 거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조금 더 앞쪽 말씀으로 들어가서 네. 과연 이제 김은혜 의원이 네. 이제 도지사 후보로 나가면서 만약에 자리가 빈다면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나가는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설 후보를 지금 물색하는 네, 게 네. 과연 시의에 맞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시위에 맞는 것이냐라. 전 첫째는 분당에 이재명 후보가 분당 출마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전 조금 이재명 고문이 예. 분당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뭐 그거에 맞춰가지고 뭘
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뭘 더 준비한다는 게 그게 뭐 지금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그 사안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네. 예. 뭐 이유를 좀 설명드려도 돼요? 네네네. 예,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이재명 그 후보는 불과 뭐 한 달 전에 네. 대선을 치른 분이고 그것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안 된 분이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미 그럼 벌써 큰 정치를 시작을 한 거고 네. 뭐 정치인입니다. 그죠? 정치를 하는 업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나가는 건 사실은 국회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국회의원직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예를 들면 지금 이 상대 당입니다만 민주당에서 이재명 그 후보의 여러 가지 정치적 위상이나 이런 게 이게 뭐 국회의원직을 안 가져가지고 아주 형편없이 뭐 약하냐 그건 아니죠. 네. 예, 심지어 뭐 원내대표도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의 예. 그 진영에서 그 당선이 됐고 네. 저는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국회의원직에 연연해서 꼭 재보선에 나가는 게 맞는가? 이게 대통령을 출마했던 분이 네. 이 점이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네. 뭐 구태여 답을 안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제 자체가 사실 일어날 가능성이 썩 예. 많지 예. 않다고도 보고 그게 예. 맞지도 않다고 예.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예,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이게 이렇게 보면서 네. 아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정말 나오는 일이 벌어지면 네. 아니, 우리는 이준석 대표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저는 사실은 생각했어요. 급을 맞춘다고 예, 예, 한다면 예, 예, 예. 만약에 정말 이재명 고문이 나오면 예, 예, 예. 이준석 대표로 막아야지 예, 예, 예. 대체될 사람이 사실상 없다. 예. 그렇게 보셨군요. 예, 예. 좋습니다. 사실 지방선거 얘기를 저희가 좀 지금 잠깐 해봤는데 이 OX 질문으로 또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아까 뭐 잠깐 수석님께도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가 이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윤심, 뭐 국힘에서는 윤심 논란이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명심, 이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명심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논란이 있는 약간 개파, 결국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이 대리전으로 치러지는 게 이재명, 윤석열한테 어찌됐든 그래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OX 여쭤볼게요. 하나, 둘, 셋.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OX. 네. 먼저.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를 보면 당내 세력이 취약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네.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은 당이 장악돼 있지 않고 이준석 당대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소위 명심을 작동시켜서 당을 완전히 장악해보고 싶은 것이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당선인으로서는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 명심이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또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대통령 당선인의 그 이름떡을 좀 얹히고 싶고 도용하고 싶고 활용하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심이 계속 진화되지 않고 계속 막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명심이 아니라 윤심입니다. 윤심.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윤심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당선자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당선인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네. 착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칭한 명심에 대해서는 네. 어떻든 대선을 치른 막 끝난 비록 지긴 했지만은 아주 미세한 차이로 졌기 때문에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 특히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명심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네. 그렇기 때문에 명심이 계속 끊이지 않을 거고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앞으로 당내에 기반을 갖게 하려면 이재명 명심이 계속 얘기되는 것이 좋다. 그런 점에서 명심 윤심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두 분 다 뭐 이렇게 싫어하지 건 않을 없다. 거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X를 드셨어요. 예. 저는 이제 이 지방선거를 이렇게 이제 좀 예상을 해보면 네. 지난 지방선거가 이제 2018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이제 한 1년 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지방선거에 거의 수도권에서는 전패를 했습니다. 네. 예,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시의원이 하나도 없다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뭐 130여 개가 되는 데서 딱 한석 네. 지역에서 됐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어떤 형태로 치르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 균형은 잡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거가 바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지방선거에서 이겼다 졌다 하는 걸로 평가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거는. 예. 그러고 예를 들면 이제 이 선거에 지방선거에 후보들은 아마 뭐 윤심 또 이제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명심을 좀 뭐라 후광으로 좀 쓰고 싶을 겁니다. 네. 예, 후광으로. 그러나 그럴 게 너무 변명하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에 정말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지나치게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에 후광에 기대가지고 선거 진행되는 거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너무 그 구도로다가 인식을 하고 네. 예를 들면 좀 이재명 후보나 네. 또 당선인이 공문이나 당선인. 지방선거에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네. 뭐 그런 그 마음을 좀 실천하기 위해서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 네. 하는 건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아. 예, 그거는 아마 궁극적으로는 그 두 분께도 결국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약간 이렇게 대리전처럼 치러지게 되면 이게 이 당사자들 이 뭐 명심 윤심 윤 당선인 이재명 고문한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트 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은요. 지방선거, 보궐선거, 치열한 눈치 싸움, 누가 어디에입니다. 일단 지금 앞서서 좀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이재명 상임고문의 이 분당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면서요. 정치권의 어떤 시계바늘이 좀 빠르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까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요.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는 모양새인데 일단 이준석 대표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김은혜 의원이 사실 되게 신승해서 여기서 다시 이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논쟁이 하나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출마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건 뭐 후보가 선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가상 사고 실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순회동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분당 지역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분당 가불에 전부 다 보궐선거가 열리는 국면도 만들어질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럼 그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한 명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원희룡 투수 아닌가요?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희도 이 패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네, 출마설이 나오는 이유 일단은 김은혜 의원이 이 분당 갑에서 국회의원직 버리고 이제 경기도지사로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분당 을의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지금 성남시장 출마가 사실상 거의 뭐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분당 갑을 모두 비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 고문이 현재도 지금 분당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분당에서 출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나온다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고문이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는 거고 국회의원이었던 김은혜 대변인이 이제 경기도지사로 뭐 이렇게 도전을 하는 조금 특이한 대결이 펼쳐질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오늘 대장동 찾은 김은혜 전 대변인 이재명 고문의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이거를 환영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전 대변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남 분당 재보궐선거에 나온다 이야기가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환영할 일일 것 같습니다.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성과로 또 치적이라고 포장됐던 것들 그 실체를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알리고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해서 반갑게 환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에 이어서 저렇게 김은혜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뭐 출마설 거론을 하면서요. 사실상 뭐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앞서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이 이재명의 맞수, 대기 중인 투수 누구냐 이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일각에서는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저희 앞서서도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에 대한 질문 받았는데 뭐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고문의 판단을 보고 한번은 패를 맞춰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확답은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프레스룸도 원희룡 지사와 직접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네. 원희룡 지사 언론 접촉 완전히 끊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이것 말고도 비서실장, 뭐 행안부 장관 여러 자리에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개인적인 어떤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런 얘기는 이재명 고문이 분당 보선에 나오지 않겠느냐는 사실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민주당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상대방인 이준석 대표가 우리 장수,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뭐 강기정 저희 수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고문이 문재인의 길을 갈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무슨 거의 시나리오를 써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플랜을 짜주고 있는 건가 이러면서 네. 좀 반문하는 모습 보였고요. 친이 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 역시 지금 이재명 고문이 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정치적인 로드맵을 지금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이런 출마설이나 거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관련해 갖고 저희가 준비한 이 목소리가 있죠. 그 목소리도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상대방 그 장소에 대해서 뭐 너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주거지가 분당 을일 겁니다. 뭐 그래서 그쪽이 비니까 그쪽으로 나가면 되지 않겠냐, 주거지니까.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장에서 돌아와 가지고 갑옷 끈 풀고 있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거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조응천 의원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지금 이 6월 1일 재보선에 출마를 이재명 고문이 할 것인가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뭐 저는 50% 이하로 반반? 보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하로? 한마디로 이제 제기를 하려면 네. 당대표 그다음에 총선에 나와야 된다라는 그 옛날에 문재인 2012년도에 그 대선에 패배했던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의 경로를 갈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대표는 오는 8월, 그러니까 빨라도 원래 8월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재보궐선거가 바로 앞에 지방선거와 함께 같이 이제 치러지게 되니까 원래 내후년 총선을 노려보려고 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에 나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성급하다.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고 자신의 의혹, 물론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그 여러 가지 대장동 의혹이랄까 이런 의혹 때문에 졌는데 그런 책임론은 다 어쩌고 성찰할 시간도 없이 다시 뭐 한두 달 쉬고 다시 나온다? 이거는 누가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네. 본인이 나옴과 함께 지원도 할 텐데 다른 뭐 네, 지자체장이라든가 이런 지원도 할 텐데 만약에 이번 선거가 제대로 안 되면 본인은 빨리 움직이고 싶겠지만 오히려 이번에 다시 좋은 성과가 안 나오면 더 복귀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가 안 좋으면은 또 오히려 이제 본인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라는 건 제가 전망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제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올 가능성도 이 50% 미만으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안 나오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성남 이 분당 얘기를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성남 분당 말고 대구도 사실 좀 이거랑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김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구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자리를 비우게 될 이 수성을 지역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홍준표 의원 대구시장 나오면서 국회의원직 사퇴하게 됐는데요. 사퇴할 것으로 보이죠. 네. 하지만 이 사실상 이 4월 30일 이전에 사퇴를 하게 되면 이 6월 1일에 동시에 그러니까 대구시장과 수성에서 보궐선거가 동시에 펼쳐지게 됩니다. 네. 사실상 뭐 홍준표 의원이 4월 30일 이전에 사퇴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궐선거와 대구시장 함께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서 눈길을 끌고 있는 게 바로 유영아 변호사입니다. 유영아 변호사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로 이동을 하면서 함께 수성구로 이사를 했거든요. 네. 주소지를 함께 수성구로 옮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성구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떤 이 교통정리 차원에서 네. 유영아 변호사를 이 수성구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전략 공천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명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죠. 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네.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이 직접 김재원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요. 김재원 의원 지금은 이 대구 남구 지역에 거주를 네. 하고 있다고 일단 밝힌 상황인데 네. 저희가 뭐
주소 이전에 대한 가능성 등을 살짝 문의를 했는데 네. 지금은 이 대구시장 선거에 집중할 뿐이지 다른 생각은 할 겨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열어놓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도 있었거든요. 네. 대구시장 선거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대구 상황도 보니까 약간 퍼즐 맞추기처럼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제 대구시장에 유영아 변호사가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김재원, 그다음에 그 유영아 이렇게 3자 구도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인물 경쟁력으로만 보면 홍준표 의원이 될 가능성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여론조사가 높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대선 경선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에 비해서 조금 아깝게 지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이 되면 본인이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한 달 전에. 본인이 이제 쿠시콜 갖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자리가 비는데 마침 지역구가 수성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영아 변호사가 이걸 계산하고 이렇게 이 집을 수성구로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대구에서도 지금 수성구에 지금 본인의 이제 거주지를 옮겼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김재원 의원도 만약에 떨어진다면 같이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수성을에 노려볼만 하지만 김재원 의원도 대구 남구래요, 지역구가. 근데 네네. 또 갑자기 경선 떨어지자마자 뭐 지역구 옮기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능성은 유영아 변호사한테 더 도전할 기회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전략 공천을 할 건지 물론 시기가 이제 4월 30일쯤 되면은 한 달 남았는데 그때 뭐 또 경선하고 이러기가 어려워서 전략 공천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략 공천을 할지 아니면 또 수요가 많으면은 거기서도 또 경선을 짧게라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 어떤 경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도전해 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뭐 각 당에도 지금 논란이 이 곳곳에 지금 산재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보니까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유호정 기자 자꾸 좀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 쪽 분위기를 좀 보면요. 86그룹 출신 그리고 4선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계 은퇴를 어제 선언했습니다. 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서 최 전 수석까지 이 86 용태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 전 수석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했던 이제 20년의 시간 동안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또 정치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요청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가야 될 방향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정치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집합지성의 시대가 됐고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거대 담론의 시대가 저물었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리더십의 변화 또 정치의 변화들이 거의 이제 문명적 수준으로 요청받고 있는 이런 것이다. 경기지사 출마설이 돌던 최 전 수석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소명이 필요하다라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요. 네. 앞서서 김영춘 전 장관도 선거만 있으면 출마하는 직업적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라면서 물러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86그룹의 용퇴가 이어지면서 가장 먼저 용퇴를 거론했던 송영길 전 대표에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서울시장 공식 후보로 오늘 등록을 할 전망인데 네. 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걸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전략 공천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좀 답답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 전 대표는 계속 출마 의지를 좀 굳건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측근들에게 서운한 목소리를 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에선 공개적인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은퇴를 선언한 최 전 수석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송탐 대실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여론조사 수치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걸로 이 명분과 또 이 신뢰 같은 것을 정치적 신뢰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밟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마 이게 송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태도와 자세, 신뢰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송탐대실이에요, 송탐대실.
네, 소탐대실이 아닌 송탐대실, 송영길이 서울시장을 탐하려다 더 큰 것을 잃는다라는 뜻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제 또 친문의원들이 이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후한무치한 행동이다라면서 집단 반대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공개적인 쓴소리에 송 전 대표의 입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때문에 좀 들썩들썩하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또 이 핫한 인물이죠. 이 인물 때문에 또 들썩들썩했어요. 네, 바로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얘기입니다. 네. 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을 했는데요. 먼저 강용석 변호사의 출마의 변부터 듣고 오시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퇴원하면서 대구 사저에 도착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 경기도에서 강용석이 이루겠습니다. 네, 강 변호사 지난 2010년에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제명이 됐었고요. 그런데 지난 4일 국민의힘 복당을 신청했고 그 다음 날 이 서울시당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전 의문이 드는 게 복당 신청을 하고 하루 만에 이렇게나 신속히 그것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는 게 너무 이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게다가 같은 서울시장이 6년 전에는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때문에 그 배경에 더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은 제명된 지 12년이나 지나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이견이 없었다라는 이런 설명을 했지만 좀 어딘가 더 네. 있는 배경이 있는 것처럼 궁금합니다.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레스룸에서 또 반발 더 들어가서 이 그렇죠.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복당에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라는 이 말에는 조금 동의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논의 중에 우려도 나왔다고 하고요. 네. 어차피 결정은 최고위에서 하게 되니 그 판단에 맡기기로 동의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결정했다. 이 빠른 결정이 강용석 변호사에게만 적용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7일 안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최근에 공천 시기와 맞물리면서 빠르게 처리 중이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7일 안에 심사를 해야 되긴 하지만 공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 이 신청을 받으면서 좀 더 빨리 처리를 했을 뿐이다라는 지금 그런 설명입니다. 네. 반발도 깊게 들어가서 사실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 서울시당 관계자가 한 얘기가 이 눈에 띄는 게 공을 최고위로 좀 넘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고위가 오늘 열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최고위에 있는 당대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연일 이 성상납 의혹까지 거론을 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최고위 결정 어땠는지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투표를 했고 부결되었습니다. 입당 승인안이 사무처에서 실무자들이 다수인 의견만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수인 것만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수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각자 가진 생각대로 했지 저희가 토론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최고위에서 투표를 했는데 뭐 몇 대 몇이다라는 걸 공개하진 않았고요. 다수의 의원들의 의견이었다라고 대신 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강용석 변호사는 오늘 SNS에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강용석 변호사 과연 그럼 무소속으로도 좀 출마를 강행할까 여부가 좀 이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 여부도 저희가 좀 팔로우해서 좀 자세히 다음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도 지금 이 경기지사 관련해서 좀 들썩들썩해요. 네, 민주당과 새로운 물결 합당이 오늘 공식화됐습니다. 이로써 김동연 대표, 경기지사 출사표를 던진 김동연 후보자는 안민석 민주당 내 후보들과 경쟁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특히나 안민석 후보가 이 관료 출신에 대해서 연일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료들의 기회주의적 출세력은 집요하고 씁쓸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젠틀맨으로 알려진 김 대표는 뒤에서 발목 붙잡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 앞으로 나가야 할 때다라면서 반박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도 들썩들썩합니다만 또 국민의힘은 선대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두고 좀 일종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위원장한테 이 선대위원장직을 제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영 기자, 네. 이 안철수 위원장이 거절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네. 이 다가올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안철수 위원장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제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대위원장 맡고 싶지 않다 이렇게 거절을 하면서 약간 이제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저희 이야기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께서 당에 돌아오시면은 저는 당 대표로서 그리고 당의 뜻을 모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막 미리 제가 할 걸 미리 예고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당에 복귀하시면은 뭐 인수위원장 5월 9일이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끝나시면은 바로 선대위원장직 제의할 겁니다. 뭐 당장 6월 1일이니까요.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직 제의할 거고 왜냐면 안 대표께서 이제 그 당의 일원이 되시면은 당의 부름에 응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중요한데 그분의 격에 맞는 거는 뭐 위원장직 정도는 선대위원장 정도 돼야겠죠. 외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제가 이건 공언합니다. 선대위원장 제안할 겁니다. 이거 선대위원장 안 맡겠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아직 합당도 마무리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한 질문 아니신가 합니다. 저는 오히려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제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열심히 도울 생각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일단 합당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우리 당에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직책이 선대위원장밖에 없기 때문에 선대위원장 맡아주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이고요. 네.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뭐 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과거에 선대위원장 많이 해봤고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탁자나 책상 앞에 앉아서 이런 메시지 내는 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선대위원장 하기 싫다. 이런 거절의 뜻을 내비치면서 두 사람 또다시 이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 위원장이 사실 거듭해서 뭐 완곡하게도 얘기하고 직접적으로도 얘기하고 하지만 나는 맡을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아니 나는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요청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계속 완곡하고 그리고 강한 어조로 지금 계속 자기는 안철수 위원장에게 맡기겠다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안철수 위원장이 앞서서 선대위원장 많이 해봤다고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 많이 얼마나 해봤는지 모르겠다. 선거에 직접 나오는 건 많이 봤는데 선대위원장을 많이 맡았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도 보였고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거절하면 또 계속 얘기하겠다. 맡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겠다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앵커 말씀대로 왜 이렇게 하냐 의문이 네.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혹시나 지방선거에서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이 책임을 안철수 후보와 좀 같이 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냐 하면서 어떤 이런 해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이런 해석과 질문들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안철수 위원장이 선대위원장 맡으면 선거 지는 거 아니냐는 이런 해석 아니겠냐면서 진다는 전제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 선대위원장이 맡으면 선거 진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너무 가혹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왜 도대체 계속 선대위원장 맡겠다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꼭 안철수여야 하는 이유는 또 확실하지 않다. 네. 약간 아리송한 답을 내놓으면서 네. 여운을 좀 남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준석 대표의 물귀신 작전 아니냐 뭐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굳이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위원장한테 선대위원장직을 맡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네. 물론 이제 부담도 같이 지고 싶겠죠. 혼자 네. 치르기보다는 기왕이면 이제 뭐 대선 후보급으로 선대위원장을 모시는 게 좋을 거고 합당을 하는 만큼 뭔가를 줘야 되는데 공동대표는 못 주니까 이 역할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오히려 이준석 당대표가 위원장직을 제안하는 거는 뭐 다른 뭐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이해가 되는데 왜 안철수 위원장이 그 직을 안 맡을까에 더 관심이 가죠. 궁금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고 잘해봤자 더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안 위원장 입장에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대선 득표율에서는 박빙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해봤자 뭐 예상보다 한두 개 더 얻거나 또는 뭐 좀 아니면 또 잘못하면 한두 개를 예상보다 더 못 얻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렇다면 잘하면 뭐 원래 그 정도 될 걸로 예상했어. 그리고 이준석 대표한테 일단 공이 먼저 돌아가고 안철수 위원장 그분도 잘했다 이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못하면 안 위원장까지 나섰는데 안 되네. 안 위원장의 어떤 뭐 이런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아마도 뭐 제가 예상을 하는 거지만 안 위원장이 이제 고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다만 이제 이런 시각이 있어요. 아니 안 되더라도 일단 선당후사 입장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 좀 해야지. 내년에 전당대회에 이준석 당대표 임기가 마감되면 나올 거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물론 이제 백기종군하는 식으로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주겠다. 하지만 책임은 맡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만약에 나온다면 1년 뒤에 누가 안철수 지금 위원장을 당대표로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더구나 국민의당도 아니고 국민의힘인데. 네. 그렇다면 무슨 보관이 있는 건지는 저도 참 궁금하죠. 네. 안 위원장이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이 계속 제안을 하는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 대표지만 이거를 안 맞는 안철수 위원장도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랑 사실 사이가 썩 좋지 않은 건 뭐 거의 뭐 전 국민이 알고 있죠. 근데 두 사람의 이 신경전 말고도 사실 이준석 대표는 화제의 인물인 게 지금 이 장애인 시민단체랑 지금 계속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보란 듯이 휠체어로 휠체어를 타고 출근을 하는 이 출근 챌린지를 벌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지금 이 휠체어 출근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단체와 대립을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좀 간접적으로 비판하려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몇몇 민주당 의원들 직접 휠체어 타고 지하철에 타기를 시도하는 모습 영상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연도공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오늘 아침 의정부 망월사역에서 1호선을 탑승하고 20여 개의 정거장을 지나 노량진역에서 9호선 환승까지 하며 이제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박홍근, 김태년, 진성준, 고민정 의원까지 뭐 익숙한 얼굴들이 휠체어를 직접 타고 지하철에 이제 타는 체험을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뭐 특히 앞서 보신 것처럼 뭐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으로 오르다가 넘어지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각자 이제 뭐 다른 모습으로 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려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챌린지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방법으로 휠체어 챌린지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이 챌린지 자체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챌린지 모습을 직접 본 것 같은데요. 챌린지 보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휠체어로 지하철 타는 체험을 하기 전에 평소에 민주당 의원들이 지하철을 좀 자주 이용해 보는 건 어떻냐 이렇게 또 오히려 반문을 던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민주당 의원들이 평소에도 지하철을 정말 많이 탔다면은 이 지하철 장애인 단체의 시위로 인한 이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도 이해했을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평소에는 지하철 좀 많이 타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애둘러서 비판을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또 강한 발언으로 유명한 이 전유옥 전 의원이 등장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또 보여주기식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이준석 대표 오는 13일에 이 생방송으로 이 장애인 단체 대표와 1대1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전까지는 사실 좀 당분간 이런 어떤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이 전장현 대표와의 1대1 토론, 이 토론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잘 팔로우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이번 아이템 함께 보실까요? 이 한덕수 100억 자택 그리고 이해충돌 의혹 돌출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18억 고문료에 이어서 이번엔 부동산 관련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모두 지금 소유하고 있는 종로구 자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짧게 내용을 짚어보면요. 먼저 이 자택이 1989년에 장인에게 3억 8천만 원에 구입한 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집을
100억 원대의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평당 5천만 원 수준의 가격인 셈인데요. 결국 매매가 성사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금액을 따져보면 주변 시세가 평당 가격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가량인 셈을 고려하면 2배 이상 높게 내놨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집이 과거에 정운찬 전 총리의 집이기도 하다는데요. 그래서 뭐 총리 프리미엄을 붙여서 그들만의 리그에 높게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일각에선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또 다른 논란은 월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 후보자가 통상산업 분야의 고위직으로 근무할 당시에 이 집을 미국의 석유회사 한국법인에 장기간 대여해줬다, 월세를 줬다, 월세를 받았다라는 사실도 알려졌고요. 또 세계 최대 통신업체였던 AT&T에도 임대됐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실제 한 후보자가 이 주택을 매입할 당시에 외국계 기업 측이 이 성금으로 낸 수억 원을 활용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당시 한 후보자가 이 통상교섭을 담당하던 고위직이었던 만큼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 따져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덕수 지명자 관련해서 종로구 그러니까 자택 임대 문제가 나왔거든요. 고 시장이 따로 있다.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다. 예. 외국인들이 또 원하는 그 스펙 조건이 그 맞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미 그 검증된 데를 위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테이블에 올라갔으면 그 위험성은 없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 집이 그런 거 있는데 AT&T, 엑슨모빌, 뭐 우리 집 한번 보고 들어올래? 뭐 이렇게 됐다면은 그런 걸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 조홍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적법하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절차에 맞게 저런 뭐 임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후보자는 뭐래 그래요? 네, 사실 한 후보자가 최근에 기자들 앞에서 일일이 의혹에 하나씩 해명을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묵묵부답으로 출근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신 주변에서 이 해명이 나오기로는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1989년에 이 집을 구입해서 임대했다가 1999년부터 쭉 실거주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에 따라서 월세 선지급 방식으로 계약을 했고 세금도 투명하게 납부했다. 이 부적절한 거래가 없었던 만큼 청문회에서 소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부동산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 말고 이 갖고 있는 자산 부분, 이 자산 부분도 공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공직에 있었지만 그 이후로 한 10년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재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한덕수 후보자 2012년에 공직에서 물러날 당시의 재산이 40억 6천만 원 가량입니다. 그리고 10년가량 후에 그러니까 최근 재산 총액을 보면 약 80억인데요. 이 10년 동안 약 40억 가까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집값 상승 영향도 있었고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고액 연봉의 영향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어제 저희가 다룬 게 뭐 고액의 이 뭐 수임료라고 할까요? 수임료가 고문료가 있었고 오늘 부동산도 있고 지금 이 예금 자체 전체 자산도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은영미 위원님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좀 해주시면.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총리를 지냈고 그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냈잖아요. 인사청문회만도 여러 번 거쳤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공직을 그만둔 2012년 이후의 시점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부동산 오늘 얘기했지만 임대료, 고액 임대료 문제 뭐 등등이 제기되지만 핵심은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의 핵심은 한 후보자가 공직을 그만뒀을 때 중간에 김앤장, 즉 로펌에 들어갔다가 다시 공직에 재임용되면 다시 들어왔다가 하는 과정에서 뭐 고액 자문료도 문제지만 이해 충돌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에 있었을 때의 업무와 로펌에 있었을 때의 뭐 대관 업무를 했든 로비를 했든 뭐 그런 업무가 이해 충돌 여부가 있느냐. 요게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해명을 해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뭐 노무현
정부에서 아무리 우리 고위직을 했더라도 그냥 봐줄 수 없다.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인사검증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건 게 7대 기준이 있잖아요. 병역, 부동산, 탈세, 그다음에 위장전입, 음주운전, 성범죄, 논문 표절과 관련된 그런 범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해충돌도 뭐 딱히 불법이라기보다는 판단하기 나름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소명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해충돌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이게 뭐 소명을 잘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